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인 사람입니다. 아직 한창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였는데 너무나도 젊으셨건만 한순간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제가 형제는 남동생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나마 남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남동생을 데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아버지와의 영원한 작별이 실감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었네요. 간신히 장례를 마친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계셨던 엄마의 입장에서도 청천벽력이었죠.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왜 명진이를 어머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잘 키우마. 어머님의 손자는 제 아들이에요. 제 새끼예요, 어머니. 네가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네가 뭐 능력이 있어? 네가 잘 부리는 재주가 뭐 하나라도 있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전 아이 엄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다른 이유 따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신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눈빛 보니까 제법 예리하구나. 그래, 그런 정신력으로 네 딸이나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 아들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게 너한테도 한결 편하고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냐? 편하고 좋다고 해서 어떻게 자식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저 아직 제정신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애들 아빠 떠나보내고 진짜 미칠 것만 같은 거 간신히 정신 부여잡고 견디고 있는 거라고요. 애들 생각해서 버티고 있는 저라고요. 이런 저한테서 명진이를 빼앗으시겠다고요? 저보고 지금 어머님은 아예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를 빼앗겨도 하나가 남잖아. 어차피 둘이나 맡아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넌 왜 그러니? 애들 입장도 지 애미하고 사는 것보다 할미한테 가서 사랑 듬뿍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관심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게 훨씬 낫지. 친할머니의 궤변이 계속됐습니다. 아버지의 부고가 전해졌던 순간부터 시작됐던 엄마의 고통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억지로 버티고 버티셨던 엄마였으나 고모들까지 끼어들어서 난리를 치시자 더 이상 버틸 도리가 안 보이게 됐죠.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이 지쳐 계셨고 전 아무 도움도 못 드리는 바보 같은 딸이었어요. 친가에서 아버지만 아들이셨고 고모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일찍이 시집을 다 가신 고모들은 각자 딸 둘, 아들 셋을 낳으셨어요. 고모들에게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제 남동생의 존재가 친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귀하게 여겨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시에 친할머니의 건강이 원체 좋지는 못하셨는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신 비극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던 친할머니께서 아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친할머니의 주장으로는 하나뿐인 귀여운 손자를 데려와서 친할아버지께 웃음꽃을 피워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고모들의 생각도 같았고요. 그렇다면 왜 엄마는 쏙 빠지고 남동생만 데려가겠다고 난리였냐고요? 사는 곳이 비단 멀었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엄마랑 결혼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 친가에선 싹 다 반대를 했던 역사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거품 물고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이 맺어지는 걸 끝내 막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엄마는 임신을 하고 계셨거든요. 뱃속에 생명이 자리 잡았다니 두 분의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친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부모님의 관계를 인정해주고 말았죠. 절대 흔쾌하지 않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내려준 인정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딸이었던 거예요. 왠지 딸을 낳을 것 같더라니. 내가 저럴 줄 알았지. 꼭 지 닮은 불려시 같은 딸년을 낳아놨겠지. 아이고 속 터져. 남의 집 며느리들은 다 괜찮은 것 같던데 왜 내 며느리는 젖꼬라지일까. 하여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아들을 못 낳으셨다고 해서 이건 또 이거대로 미움을 사실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충실하셨고요. 시댁에 충성하셨어요.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하셨고요. 마음대로 친정에 한번 못 가보신 분이었죠.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셨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나고 난 뒤로는 그래도 이제 결혼한 뒤로 세월도 흘렀고 아들도 태어났으니 분위기라는 것이 괜찮게 흘러갔고요. 그 이전보다 확실히 더 나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한순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죠. 남동생을 낳으시고 나서 허리와 다리, 하체 전반을 걸쳐서 저릿저릿하고 가끔은 욱신거리는 증세를 엄마는 앓게 되셨어요. 만약에 출산 직후에 관리를 잘 받으시고 혹은 뒤늦게라도 치료를 받으셨다면 두고두고 앓게 되시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아마 엄만 그러실 겨를 한 번 없이 집안일을 하시고 돈을 벌러 나가시고 그러셔야 했겠죠. 그런 점이 너무나 슬픕니다. 빠듯한 형편에서 산다는 것은 일상에서 풍요의 순간을 마주하기 힘들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기에 부모님은 더욱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 다음에 언젠가는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네 식구가 살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집안의 기둥이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무런 힘도 없으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이대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건 다 엄마의 탓인 거라고 그런 황당한 말씀까지 해가시면서 친할머니께서는 압박을 가하셨고요. 고모들도 옆에서 시끄럽게 말을 얹어댔습니다. 결국 남동생을 친할머니께서 데려가셨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 말고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저와 엄마에게는 등을 차갑게 돌리셨고요. 그 이후로 저희 모녀는 단 둘이서 지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외가에는 손을 못 벌리겠다고 하시면서 엄마는 저희 둘이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외가와는 사실 그동안 대면대면했어요. 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하였던 쪽은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니까요. 친가가 무례하고 이상한 집안이라서 반대를 했던 것만은 아니었고요. 외가에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지인을 통해 엄마를 중매 결혼시키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바람에 그게 어그러졌으니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속이 상하셨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저런 상황이 그 뒤로 계속 일어나면서 외가와는 어색하고 교류가 없는 모습으로 굳어지고 말았죠. 아버지가 떠나시고 남동생과 헤어지고 갑작스레 변해버린 일상이었지만 전 엄마와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을 다했어요. 엄마와 딸이라서 이런 건 좋더라고요. 마음이 통했고 의지가 됐어요.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사는 모녀였습니다. 엄마가 대단히 돈 되는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고 저희는 때때로 쪼들려 산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게 못 먹고 못 입는 수준은 절대 아니어서요. 그럭저럭 잘 지냈죠. 아무래도 엄마와 저 둘뿐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 밤이면 엄마의 저린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게 일과였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쉬지 않고 일을 다니시는 이런 고생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몇 번 들었죠. 전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어요. 여상을 나왔고요. 대학 진학은 예전에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지만 포기한 지 꽤 된 상태였습니다. 곧장 생상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정해졌는데요.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진이를 대학에 보낼 준비는 하고 있지? 네? 명진이가 대학에 가겠다고 그러던가요, 어머님? 그럼 가지 안 가니? 넌 왜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러니? 그러는 이유가 뭐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명진이가 대학을 가면 좋죠. 잘 된 거죠. 딸이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 그거 완전히 잘못한 생각이다. 우리 명진이가 네 손에 자랐다면 얼마나 무식했을지 대학은 꿈도 못 꿨을 테고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구나. 넌 나한테 두고두고 은혜 입은 줄 알아. 명진이 대학 보내야 하니까 아무튼 간에 알고서 준비나 해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알아들었어요.
남동생이 대학 갈 거란 얘기를 굳이 미리 못 박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돈이요. 대학은 합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친가에서는 저희 모녀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준비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를 조카로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스러운 고모들이 굳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대학에 안 가고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남동생의 대학교 학비는 제가 누나로서 착실히 벌어서 마련을 해야 하는 거라며 거듭 강조를 하셨어요. 그간 엄마가 친가에 돈을 안 보내셨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소액이기는 했어도 저희 모녀에게는 절대 적지 않게 느꼈던 금액을 다달이 친가에 보냈어요. 남동생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 새끼를 보내놓고서 입을 싹 씻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엄마는 돈을 보내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한테 그렇게나 모질게 구셨으면서 그 돈은 또 아무 소리 않고 잘만 받으셨던 친할머니가 정말 모순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전 없는 이만한 존재로 여겨놓고서는 이제 와서 학비를 벌어두라니 기가 막혔지만 남도 아니고 제 동생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키우느라 엄마가 고생을 하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럴 차례라고 생각이 됐을 뿐입니다. 제가 못 간 대학 남동생이 멋지게 진학을 해낸다면 엄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감돌 것만 같았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고 1년 정도가 됐을 때 기어이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리의 상태가 더 나빠졌던 거죠. 이제 얼마 벌지도 못하시는 돈, 그거 벌겠다고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엄마. 이젠 제가 벌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명수가, 너한테 내가 미안한 것만 가득해서 그걸 어떡한다니. 괜찮아요, 엄마. 그러니까 이젠 좀 쉬셔도 돼요. 하지만 엄마의 건강은 쉬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미 접어들어 있었어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제가 모았던 돈이 그렇게 쓰였고요. 다시 이를 악물고 죽어라 일을 하며 먹고 싶은 음식도 참고 놀러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남동생이 대학에 얼른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은 도통 들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전 남동생의 대학을 위해서 미친 듯이 준비를 다 해뒀건만 정작 남동생은 대학을 못 가서 재수, 삼수, 거기에 사수까지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남동생은 처음부터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깜냥이 못 되었던 거죠. 단 한 번도 그 정도의 성적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문대학교는 무슨 그 밑에 준수한 대학교의 정문을 기웃거릴 성적도 안 됐어요. 그걸 아시고서도 뻔뻔하게 남동생을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던 친할머니와 장단을 맞춰주셨던 고모들의 태도에 분노를 뛰어넘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만 너무 허탈하고 속이 답답하다고 그러셨고요. 제 앞에 서니까 말씀을 그 정도로 아끼셨던 것뿐이죠. 깊은 밤에 제가 몰래 보니까 엄마가 잠도 안 오시는지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연신 두드리시며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내가 무지하고 바보 같아서 순진해도 너무 순진에 빠져서 속기나 하고 이용만 당해서 엄마도 나 때문에 저렇게 답답함을 겪으시게 된 것만 같아. 이제라도 명진이가 제발 대학에 잘 가줘야 될 텐데. 몇 년이 허비된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네요. 이번에는 꼭 대학 입시를 해내야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허비한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꼭 해내야 한다고 제가 남동생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떨어져 나온 남매였기에 솔직히 친근함이나 애틋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친남매였으니 남다른 것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동생이 제 앞에서는 차마 성질을 못 부리고 입술만 부르퉁하게 내밀고 있다가 친가에 돌아가서 그 난리를 쳤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왜 자꾸 나보고 대학에 가라고 그러세요? 아, 난 그냥 장단에 맞춰주려고 나 놀기 위해서 여태까지 재수학원에 잘 다니는 척 했을 뿐이라고요. 아, 그런데 왜 이런 나한테 진지하게 기대를 하고 지랄이세요? 난 대학에 가고 싶은 욕심 따위도 애초에 없었다니까요?
할머니가 노망나서 멋대로 착각했던 것뿐이잖아요. 남동생의 폐륜적인 태도에 친할머니께서 바로 뒤집어지셨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갈 손자 하나만 바라보시고 그간 어화둥둥 떠받들어가면서 키워놨더니 천지분간 못하는 양아치로 자라나서 멋대로 누나를 부라리고 턱을 치켜드는 상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친할머니께서 알아놓으셨고 고모들도 난리가 나셨죠. 그동안 오만 혜택이라는 혜택은 집안에서 혼자 다 누려온 녀석이 배응망덕하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고모들이 울며 불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남동생은 듣기 싫다면서 집을 나왔어요. 친가를 나온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와 제가 살아온 곳으로 말이에요. 엄마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전부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하시며 남동생을 감싸셨습니다. 돈만 나가는 재수학원을 남동생은 안 다니겠다고 했어요. 혼자서 도서관을 다니며 마지막으로 대입을 준비해 보겠다고 그러더군요. 그 앞에서 제가 무슨 도리가 있겠나요? 그러라고 해줬죠. 생활비 한 푼을 안 버는 남동생 때문에 저만 계속 또 일을 하며 돈을 버는 형국이었고요. 이듬해 남동생은 전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전문대 중에서는 이름이 좀 알려진 곳이라는 것에 약간의 위안을 얻어야 했고요. 남동생이 전문대를 다니던 그 시간들도 전부 제가 희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뒷바라지 다 했어요. 졸업을 하면 취업을 잘해서 은혜 갚으라고 그 말만 해준 뒤에 생활비며 모든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남동생을 미치도록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단지 엄마를 위해서 그랬을 뿐이죠. 돈 얘기가 나올까봐 남동생 보고 돌아오라고 안 하셨던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자가 대학을 졸업했던 때에 맞춰서 귀신같이 다시 연락을 계속 해오셨어요. 내 손으로 애지중지 키워낸 우리 손자 강아지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요새 기력이 자꾸 떨어지는 모양새가 암만 해도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비장의 카드까지 써가시면서 남동생이 당신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효도하기를 원하셨고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그림을 볼 수는 없었어요. 저와 엄마가 원했던 평범하고 착실한 직장인이 된 남동생의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요. 남동생은 난데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기분에 취해서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그런 시기에 남동생이 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6살이 많은 여자를 말이죠. 저보다도 연상이었어요. 대건절 어떤 여자인가 싶었죠.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도중에 그만두어서 최종 학력이 중졸이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왜 안 봤냐고 물었더니 딱히 학력이 살아가는 것에 안 필요한 것 같아서 검정고시 같은 건 볼 생각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네요. 집안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는 돈도 없지만 가족끼리 관계도 개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족과 절연한 상태였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찾을 일도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수줍은 얼굴로 해대는데 저와 엄마가 얼이 빠져버렸죠. 당연히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완강했고 이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반대를 하시자 멋대로 혼인신고를 올려버렸어요. 소식을 들으신 친할머니께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자식 간수를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시면서 당장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길을 떠나셨겠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가만 안 두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던 것인데 너무 분노가 끓어서 의욕이 앞서셨던 것인지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때 길에서 크게 넘어지셨어요. 집에 못 오셨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머리, 손목, 무릎 다 크게 다치셨고 수술 이후에 오랜 요양이 필요하신 상태가 됐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나요? 혼자 못 지내신다는 것이었고 누구라도 친할머니의 곁에 계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어이없게도 엄마를 지목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친할머니께서 길을 나서셨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전 다리 아픈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겠나요?
이유가 뭐겠어요. 딸을 잘 둬서 간신히 명숙이 덕분에 치료받고 몇 년을 계속 쉬니까 이젠 진통제 없이도 그럭저럭 이를 악물면 버틸만하게 됐죠.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돌볼 정도는 못 돼서요. 만약에 돌본다고 하면 며칠 만에 저도 다리며 허리까지 박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형님들이 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시겠다고 각서라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을 돌봐드릴지 말지 생각이라도 좀 해볼 테니까요. 전에 없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엄마의 태도에 고모들이 놀라셨어요. 주춤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친할머니를 엄마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모들은 짜증이 넘쳐오는 지경인 입을 꾹 다물고서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를 시설에 모셨고요. 저희 집도 그랬지만 고모들도 풍족하게 살진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죄다 그냥저냥 사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시설에 모시는 비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당신들이 직접 고생을 하며 당신들의 모친을 돌보기는 싫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어요. 갈 곳이 없어진 채 선택지라는 것이 없이 시설로 들어가게 되신 친할머니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고작 내 말년이 이 모양이 이 꼴이라니, 이렇게 초라한 게 내 인생이라니,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딸년들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구나. 당신의 품에 끼고 길러진 손자, 제 남동생 또한 그 모양 그 꼴로 자랐으니 사실 친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낙이라는 게 없었죠.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에 남동생은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따라서 아무런 기반도 없으며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올케와 멋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남동생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두 사람의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상태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대체 정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정 가족만 붙잡고 사느라 이룬 것 하나 없었는데 그래서 아직 세상을 안다고 농담으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울 속에 제가 어린 티라고는 하나도 없이 성숙하게 나이가 든 얼굴이라서 어느 날 문득 새삼스럽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지난 날이 후회가 됐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면서 제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못나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시기 문득 제 눈에 엄마가 너무나도 늙으셨다는 게 보였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기력 없이 우울한 표정으로 그날따라 계셔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날은 엄마가 친할머니를 멀리서 몰래 뵙고 오신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모양이더라. 명수가, 나는 왜 네 할머니가 천년만년 그 성질을 부리며 사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오늘 뵀는데 너무나도 볼품 없으셨어. 단조로운 그곳의 생활이 그분을 더욱 시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난 모른 척 돌아섰다. 어리석게 눌려 사느라 인생을 잘못 살았던 내 과거를 외면하고 싶다는 그런 심정으로 모른 척하면서 돌아섰어. 명수가, 너 이제 네 인생 살아. 너무 늦었지만 이제서야 너한테 이 말을 해주는구나.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돼. 나도 명진이도 네가 이제 신경 쓸 게 아니야. 넌 그냥 너 하나만 건사하면서 살면 돼. 엄마가 말씀을 잇다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저 엄마를 달래드리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죠. 입을 열자마자 울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미 눈물을 잔뜩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감사해서도 죄송해서도 감동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전 그 순간 진짜 제 마음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내내 엄마에게서 듣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네 인생만 살아도 된다는 거. 누군가 그 소리를 저에게 해주기를 지금까지 전 간절히 바라왔던 겁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으로 제가 눈물이 그렇게나 흐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엄마를 향해서 입 바른 말로나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고 그런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이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여웠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당신이 조금씩이나마 비상금으로 저축을 해둔 돈이 있다고 하셨고 돈이 없어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내면 되니까 저한테는 이제 한 푼도 안 받고 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죠. 전 남동생에게 앞으로 엄마한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헌신하며 살아왔으니 이젠 남동생의 차례라고 그랬더니 차마 반박은 못하겠는 눈치였습니다. 결혼까지도 자기 멋대로 해버린 남동생이었기에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앞으로 자기네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당신이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될까 해서 사양을 하시고자 했지만 남동생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과거의 그 아픔을 씻고 싶으셨던 것인지 결국 남동생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기로 하셨죠. 냉정하게 말해서 올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싶은 사람이었지만 못 받아본 가족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의외로 엄마를 잘 모셨어요. 정말 의외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여태까지 올케가 너무 멋쩍게 굴기만 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본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방어적인 태도로 굴었던 것이더라고요. 아예 엄마를 모시게 된 상황에 이르자 작정하고 참된 며느리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케가 아기를 낳게 됐고 조카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엄마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셨어요. 올케가 주 5일 평일 아르바이트를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는 편이 낫다는 상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태어난 이후에 남동생은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돈을 조금이나마 더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다녔어요. 객관적으로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자세만 봐도 놀라웠네요. 개과천선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사람은 평생 이렇게 일을 하며 고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숨이 막혔어요. 거기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 집안도 가난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따지는 것도 많았던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고졸이었고 솔직히 머리에 지식이나 상식이 잡다하지도 않았고 사회 경력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세월에 비해 돈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못 모았고 그저 나이만 먹은 여자였어요. 그런 제가 집안도 돈 걱정이 별로 없고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너무 멀쩡하고 허우대까지 괜찮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면서 제 주변에서도 일찍이 난리였어요. 저는 인맥이 항상 거기서 거기였거든요. 살아온 궤적의 특성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맥의 거의 모두가 한마디씩 얹으면서 저를 향해 땡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으니 제가 남편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황송한 자세로 만났겠나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제 일생일대의 행운일 것이라고 여겼죠. 바랐던 것처럼 정말 남편과 결실을 맺게 됐고 결혼할 것 같다고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엄마는 우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우신다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무 좋아하실 거야. 축하한다, 명수가. 잘 됐다. 정말 기특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또 대견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간 숨겨져 있기만 했던 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드디어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어 주는 거라고 여겼어요. 남편이 형제 좀 많은데 사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어요. 시골로 내려가서 인생의 말년을 보내실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더 정확히는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고 시골 생활을 하러 가기로 정해 놓으셨던 거였고요.
끝에 낳은 귀여운 막내인데 거기에다가 아들이기까지 그런 귀한 막내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노총각으로 산다는 건 시부모님께서는 상상도 못 하셨고요. 그래서 오매불망 좋은 소식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나타난 막내 며느리감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솔직히 저를 보시고 언뜻 실망하신 기색을 비추셨던 것 같아요. 그게 느껴졌죠. 안반에도 아들보다 여러모로 못한 며느리 같아서 못마땅해 하시는 듯 싶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먼저 아쉬운 입맛을 다시면서도 저를 향해 괜찮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너무 잘나도 못 쓰지. 예쁘고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 일으키는 게 바로 여자야. 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를 허락해 주신다는 뉘앙스인 걸 알아챘기에 얌전히 있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작은 한숨 뒤에 말씀을 받으시더군요. 아유, 적당히 어리숙한 게 잘난 척하면서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는 것보다 낫기는 하지. 최고로 잘난 여자하고 보통으로 못난 여자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다고 쳐봐라. 최고로 잘난 여자는 딸로 삼고 싶지만 보통으로 못난 여자는 며느리로 삼고 싶은 법이야. 내 아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것 같으면 얼마나 잘났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시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모양새였어요. 전 그저 차분하게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느새 감명 깊은 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슬쩍 확인을 해보니까 남편의 표정은 마치 역시 우리 부모님이셔 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만으로도 꿈만 같았는데 이런 제가 그 앞에서 무슨 첨언을 하겠어요. 수더분하고 얌전하게 굴 뿐이었죠. 남편하고 결혼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할머니의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저한테는 별 말씀 안 하셨고 그건 놀랍게도 남동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엄마를 향해서는 당신의 깊은 속내를 남기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제 와서 그러시는 게 마치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전 싫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많은 생각에 잠기신 얼굴로 침묵을 지키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흐릿한 시야로 그 모습을 확인하신 친할머니께서 한 줄기 눈물을 흘리셨고 이 은혜를 갚겠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영면을 드셨죠. 장례식장에 전 못 있었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았기도 했고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에 발을 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TV를 보거나 할 때에 남편은 자기가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모순이 됐습니다. 남편이 결사반대를 해서 장례식장에 못 간 거겠지만 제가 얼굴을 안 비춘다고 해도 모두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넘어갔네요. 친할머니의 부고는 의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외가와 엄마가 왕래를 안 하고 지내셨었는데 이때 연락이 닿으면서 이후로는 종종 소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때마다 얼굴을 보고 살게 됐던 겁니다. 당연한 모습으로 돌아간 이 변화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과거에 전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결혼하자마자 곧장 임신을 했던 전 딸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은 신기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특유의 웃는 인매를 닮아 있었어요. 유전이란 신비하더군요. 많이 애틋한 딸이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 둘째를 임신했는데 가슴 아프게도 유산이 됐어요. 원인도 몰랐고 그냥 자연 유산이었죠. 유산 이후로 1년이 지나 다시 새 생명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도 만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주라도 받은 거 아니야? 혹시 누가 당신한테 유산하라고 어디서 저주라도 날리고 있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당신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도 답답하니까 나온 말이지. 아니, 그런데 왜 날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야? 무식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남편은 저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제가 고졸이라서 무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 올케 모두 무식하기 짝이 없고 제 친정이 무식쟁이 집안이라며 비하를 했고요.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낮잡아봐서 그런지 혹시나 저에게 작은 지적이라도 받으면 몹시 기분 나빠했습니다. 감히 무식쟁이 고졸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대냐는 식으로 저를 째려보고 화를 냈고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딸이 2돌 정도 지났을 때였나 육아와 살림에 여념이 없이 찌들어 있던 그 시기부터 남편한테 무식하다는 조롱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날 조롱을 당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자포자기를 했고요. 그러려니 하면서 체념을 하는 게 제가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전 가계부나 열심히 쓰면서 남편과 딸 집안 살림에 필요한 물건은 사도 저 자신을 위한 건 1,000원도 망설이며 살았거든요. 10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하거나 가계부 내역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혼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2번의 유산을 경험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친 와중에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 틀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 줄도 어느새 모르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이 일생일대의 행운인 줄 알았건만 겨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뭣도 없었죠. 어쩌면 사회성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올케가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항상 그랬어요. 사회 나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요. 그런 소리나 듣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어느덧 딸의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일정이 있어서 졸업식에 못 간다고 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봐도 아빠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집으로 온 택배를 아무 생각 없이 열어봤더니 사진 몇 장과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제 남편과 웬 여자와 웬 남자애가 함께였어요. 홀린 듯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 남편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사진 속의 여자가 상간녀였고 아이는 상간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날은 아이의 졸업식이었죠. 사진에 친절하게 날짜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졸업식과 같은 날짜였어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저녁밥을 차려야 하는데 도저히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정말 간신히 정신을 다 잡고 올케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안한데 와서 우리 딸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냐고요. 하루만 맡아줄 수 있냐고. 아니 이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 줄 수 있냐고요. 거의 덜덜 떨면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만사 제쳐두고 올케가 달려와 줬는데 와,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나게 고맙더군요. 약간은 정신이 들기도 했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급히 물어보길래 전 대답 없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못하던 올케가 상황 파악을 하고는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딸에게는 외할머니한테 가서 놀고 오라는 말을 하고 올케와 함께 보냈습니다. 올케가 금세 다 말을 했는지 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첫 마디가 괜찮니였습니다. 괜찮다고도 안 괜찮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난 13년간 뭘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바보 같은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명수가 네 사촌 오빠 태훈이 말이다. 변호사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아, 들은 적은 있어요. 집안에 변호사가 났다면서 경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뒤로는 까먹고 살았네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잊어요. 어쩌다 보니까 사촌끼리 너하고 태훈이하고 둘이 전혀 못 만나고 살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사촌 사이야. 혹시나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태훈이가 나서 줄 거다. 엄마가 지난 몇 년간 외가 식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됐습니다. 막막하고 슬프기만 했는데 엄마가 변호사 사촌 오빠 얘기까지 꺼내주신 것에 힘이 좀 나더라고요. 그 덕분에 귀가를 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났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택배 박스를 보자마자 얼굴을 구기면서 나지막이 욕을 뱉었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어대더라고요. 액자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택배로 보내준다기에 사진관 서비스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들떴나 보네. 주소를 우리 집 주소로 적어버렸어. 참나. 뭐가 그렇게 웃겨? 당신은 이 상황이 재밌나 봐. 그런 실수를 해서 꼬리가 잡힌 게 즐거워서 미치겠어? 즐겁지는 않고 많이 당황스럽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인정할게. 됐지? 뭐? 되기는 뭐가 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딸 졸업식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바람난 년의 아들 졸업식에 가? 혹시 당신 애야? 에이, 아니야. 사진 봤으 말잖아. 나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 무슨 그런 의심을 해. 애초에 그 사람하고 만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 머쓱한 남편의 얼굴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켜서 어이가 없다는 기색뿐이었죠. 제가 이 남자에게 얼마나 갖지 않고 보잘것없고 함부로 여겨도 되는 존재인지 그런 깨달음이 와서 제 자신이 불쌍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애 딸린 여자랑 왜 바람이 난 거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알 거 없대요. 알아서 뭐 할 거니에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기 시작한 저를 보면서는 알아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덧붙이더라고요. 당신 정말 날 우습게 하는구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주는지 의심스럽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도 생기고 하는 거지. 당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당신만 손해야. 완전히 돌았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 그동안 내가 뭔가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날린 지난 세월이 아까워 죽겠어.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 도장 찍을래? 어? 취입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뭘 믿고 큰 소리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압적으로 구니까 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보며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걸 보듯이 혀를 끌끌 차며 기분 잡쳤으니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웃긴 놈. 애초에 저녁도 안 차렸는데 말이죠. 이런 수모를 겪고도 제가 저녁밥을 차려놨을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 정도로 저를 미련한 여자로 취급했던 거예요. 눈물을 닦고 일어난 제가 변호사 사촌 오빠의 연락처를 엄마에게 여쭸어요. 엄마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모한테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전 답변을 기다렸고요. 그런데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명수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상황부터 알려줄래? 정 감정이 확 올라와서 목소리부터 몸까지 다 덜덜 떨면서 상황을 말해줬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당했던 무시, 모욕 그런 것도 다 실토하게 돼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이 보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건 남편의 착각이었습니다. 사촌 오빠를 통해 조언을 얻게 된 저는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일부러 힘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포기하고 순응한 것처럼요. 그럼 그렇지라는 눈빛으로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전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문자로 대화하자고 했죠. 저를 비웃은 남편은 의심하지 못했고요. 전 일부러 그 여자를 사랑했냐, 진심이었냐, 그래서 얼마나 됐냐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인격 모독성 발언들, 시댁으로부터 당한 무시, 이런 것들이 힘들었다는 것도 적어서 문자를 보냈고요. 제가 이참에 하소연을 터뜨린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시인했어요. 그래봤자 제가 뾰족한 수가 없다고 여긴 거였죠. 남편이 술을 안 마신 상태라는 것까지 문자 대화에 저는 치밀하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언행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엄마와 남동생 부부가 저희 딸에게 분명히 일러줬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억누르고 사는 남편의 모습만 봐온 딸도 뭐가 옳고 그른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펄쩍 뛰더라고요. 맹세코 전 몰랐어요. 그 사람 또한 저처럼 이미 이혼한 줄로만 알았죠. 곧 중학교 입학인데 시작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면 아들이 중학교 생활 참 잘하겠어요. 그쵸?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저희 애는 안 돼요. 제발 뭐든 다 할게요. 제가 원하는 건 남편과의 이혼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간녀가 협조하겠다면서 본인이 생각해낸 계책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간녀도 적잖이 놀라고 배신감을 느낀 듯 했죠. 전 모든 준비를 다 재빠르게 해놓은 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울 거고 재산도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혼? 어떻게 당신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와? 미쳤어? 그냥 개끼 부리는 거지?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았어? 날 정말 바보로 알았구나. 내 쪽에서 이혼 안 해준다 그러면 어쩔래? 방법 있어? 몰랐겠지만 내 사촌 오빠가 변호사야. 도움 좀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야. 말도 안 돼. 그 무식쟁이 집안에서 어떻게? 안 믿나 보네. 마음대로 해. 무식쟁이 집안한테 큰 코 다칠 차례야. 진짜로 변호사 사촌 오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그제야 진지하고 심각해지더군요. 제가 진작에 아들만 낳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뭐든 제 잘못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수법이 이제서야 제 눈에 보였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으로 갔고요. 남편은 제가 소송을 못 견딜 거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웠네요. 게다가 상간녀가 바람잡이 역할도 잘해줬어요. 와이프가 있었고 이혼할 거였다면 진작 말을 하지. 그냥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나한테 와. 저한테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혹스러움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남편은 상간녀의 흔쾌한 외침에 위안을 얻었고요. 덕분에 저한테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진 않았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제가 이겼죠. 깔끔한 승리였고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다달이 양육비를 안 보낼까봐 돈은 미리 다 뜯어냈고요. 사촌 오빠의 판단이었죠. 저 같으면 순진하게 다달이 양육비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그랬다간 매달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 덕분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거였어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때 딱 그때를 기점으로 엄마가 외가 식구들하고 서서히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인데요. 그 덕에 제가 사촌 오빠의 큰 도움까지 받게 되다니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뜯길 대로 다 뜯기는 것에 추하게 버티지 않았던 건 상간녀라는 믿는 구석에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는 본인의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미친놈이 스토커처럼 자기 모자한테 들러붙어서 무섭다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 남편 조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간신히 이혼한 경우였고요. 그 전 남편이 자기라면 질색을 하던 이혼한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한 것도 모자라서 울며 불며 그러니까 당장의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눈이 돌아갔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 남편 놈은 저하고 이혼하자마자 주먹 좀 쓰는 사람들에게 잘못 걸려서 완전히 곤죽이 나버렸습니다. 상간녀의 전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래서 박살이 났다고 생각했을 뿐, 남편은 상간녀가 작정하고 배신을 때렸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저를 기만하고 업신여기고 살아왔던 놈에게 아주 걸맞은 최후였죠. 그제서야 정신이 제대로 든 저의 눈에 달라져 있는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바깥 풍경이 이랬던가 싶은 기분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 제 편에 서서 든든하게 저를 받쳐줄 고마운 얼굴들, 제 소중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제 딸을 보며 전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도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일자리를 구했던 걸 시작으로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흘러간 지난 날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아주 즐겁고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연을 내놓기까지 참으로 여러 고민을 했던 사연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연 채널을 보고 평소 웃고 울으며 많은 위안을 얻곤 했는데요. 막상 사연자가 되어 이 얘기를 쓰려니까 가슴이 조이는 느낌도 들고 답답함도 가시질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겪었던 이 일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것이 이유라면 이유겠네요. 오늘 제 사연 들으시면서 놀라실 분도 기막혀 하실 분도 계시겠고 또 어쩌면 저를 비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부디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 이제 전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맞는데요.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적엔 무척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수 깎은 과일을 도자기 접시에 내놓으시며 남편이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의 상황을 표현할 말을 떠올리면 화기애애라는 말이 가장 적당한 단어일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우리 준영이가 이리 이쁜 처자를 꽁꽁 숨겨두고 있을지 몰랐는데 말이야. 얘는 왜 그간 내색도 안 했는지 몰라. 이 정도로 이쁘고 참한 여자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얘가 답답한 데가 있어. 이거 참고로 내가 아가씨 온다고 우리 아저씨랑 같이 백화점에서 사온 수입 접시예요.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 네,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초등학교 교사라고? 아이고, 지가 또 어쩜 이리 쏙 마음에 드는 걸 골랐을까나. 아가씨 옷차림을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다들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실 것 같네. 아가씨만 봐도 귀띠가 잘잘 흐르는 게 양반집 교수 같잖아. 아이고, 준영 엄마 체하겠어. 그만 입 놀리고 편히 먹도록 해줘. 옆은 내가 말도 많아가지군. 아이고. 네, 전 괜찮은데 어쨌거나 과일 잘 먹겠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수줍게 웃으며 포크를 찍어 과일을 조심스레 베어 물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모습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란 존재를 신기해하는 듯 다들 순수한 눈망울로 많이 쳐다보시는데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관심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의 집안은 딱 평범한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을 하고 계셨지만 최근에야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시고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적부터 다니던 회사에 꾸준히 다니시다 최근엔 은퇴를 하고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도 중견기업에 다니다 현재는 구직 중이라고 했고요. 제겐 무난하고 화목해 보이는 이 가정이 그저 평화롭게 보였죠. 난 솔직히 좀 부끄러운데 당신은 정말 좋게 보였어?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난 솔직히 벌써부터 당신네 집에 가서 인사드릴 생각하면 겁부터 나. 내가 당신에 비해서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모든 게 뒤처지잖아. 걱정하지 마, 오빠. 우리 집은 어차피 나한테 신경 안 써. 나 어차피 집에서 내놓은 딸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히 가져. 난 우리만 행복하면 돼. 사실 저희 친정집은 우여곡절이 많은 집안이었고 그로 인해 풍파가 잦았습니다. 부끄럽지만 형제들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 덩어리들이 총 집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어릴 적엔 행복한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제게 리코더 부는 법을 알려주신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으셨죠. 하지만 그도 아주 희미한 기억일 뿐입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해주셨던 일을 부모님으로 포장한 가짜 기억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자라면서 점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일절 관심이 없는 이 집안에 대해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자식은 그저 회사를 물려받는 소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저도 도구였죠. 자신들의 해낸 성취를 이어 물려받아 더 크게 회사를 성장시켜 줄 것이요. 그래서 늘 저와 친오빠, 언니, 여동생까지 저희 사남매를 저울에 달아보며 경쟁을 시키곤 했어요. 경쟁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그날은 가정교사에게 매를 맞기도 했고 혹은 밥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아가 생기는 나이부터 그런 일을 겪고 자라니 자연스레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오히려 증오와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더군요.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난 왜 도무지 평범할 수 없을까? 제발 평범하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 나 오늘 하루는 공부하기 싫은데 은진회에서 놀면 안 돼요? 네가 아주 뒤처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래, 어디 너 마음대로 해보렴. 근데 누누이 말했지? 책임은 네가 지라고. 네 경거망동한 행동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전 친정 어머니가 내신 이때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낮고 위협적인 저음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꿈에도 나왔을 정도였죠. 어머니가 등장하는 꿈은 대개 악몽이었어요. 전 부모님이 두려웠고 친구들도 이때부턴 저를 하나 둘 동정하기 시작했죠. 부잣집 애지만 불쌍한 애,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 집의 별종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달리 언니와 오빠는 열성적이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1등을 거머쥐기 위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 과한 열성을 부려댔어요. 전 언니가 제대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 회사에 대한 욕심을 부리며 언니를 시기하고 저와 동생을 멋대로 비하했죠. 동생은 저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녔거든요. 너네들은 참 욕심 없이 살아서 좋겠다. 무소유 정신이냐 뭐냐? 대학도 그런 후진대 들어가서 뭐가 되려고 해? 야, 있잖아.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너같이 아무것도 뭘 하려는 정신없는 애들은 도태되기 딱 좋아. 이런 집안에서 자랐으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춰야지. 하여튼 니네 앞길이 눈에 훤하다. 나중에 돈 빌려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지나 마. 나는 혈육이라도 돈에는 아주 칼 같은 사람이다. 알지? 내 성격. 어련하시겠어요. 오빠, 근데 있잖아. 나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생각 없고 동생이랑 나나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말 짓거려봤자 아무 타격 없으니까 혼자 거울 보고 말하든가 해. 듣기 싫으니까. 뭐야? 네, 하지만 전 성격이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고 괄괄한 성격이었죠. 특히나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성격은 더더욱 못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반은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못했던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이 고부 갈등의 90%는 제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말에 동의는 못하지만 아마도 제가 그저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며느리로 살았다면 적어도 을로서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조용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채로요.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은 제게 있어 큰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전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자마자 월세방을 구해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성인이 되어 감행한 일이기에 가출은 아니지만 당시의 기분은 마치 가출이라도 한 듯 그렇게 홀가분하고 후련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세계 여행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와 연애해보기 등등 그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한 거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당당히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전 여행지에서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제가 하고 다니는 행동으로 보나 입고 다니는 옷으로 보나 남편은 제가 부잣집 딸인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난 당신이 당신 아버지 회사 이름을 말했을 때 진짜 엄청 놀랐어. 내가 솔직히 좋은 명문대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서류에서 탈락했거든. 그만큼 인력 채용도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던데 난 당신이 그런 집안 딸이라고 해서 처음엔 날 데리고 장난치나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뭐 아무튼 잘된 일이긴 한 것 같아.
당신 친정이 잘 살면 어쨌든 나중에 우리 사는데도 도움을 줄 거니까. 그땐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죠. 부모님은 제게 도움 따위는 일절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을 뵈러 가기 몇 달 전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당신 기대 꺾인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물론 기업가로선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부모? 그건 모르겠어. 부모가 되기엔 솔직히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 지극히 자신의 일만 사랑하신 분들이야. 성공만 중요시 여기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도 우리 부모님 눈밖에 난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니까 너무 기대 갖지 마. 나한텐 재산도 물려주시지 않을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당신도 자식인데. 남편은 왜인지 그때 약간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전 어쨌든 과거 얘기를 풀어내어 조금은 개운하고 상처가 치유되려 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말이죠.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전 시기를 놓치고 결혼까지 해버렸나요. 상견례는 간소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참석은 해주셨지만 사실상 시부모님이 민망하리만큼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도 한번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아유, 상견례 자리가 너무 조용한 것 같네요. 우리 며느라가에 대해 더 알고 싶었는데 딱히 기억나는 게 없으시다고 하니까 뭐 차차 알아가기로 하죠. 네, 그러세요. 저희는 자식 결혼에 대해선 그냥 맡겨두는 편이라 잘 데리고 살아주시면 됩니다. 친정아빠의 이 말은 참 잔인했죠. 부모님이 별 반응이 없자 시어머님 포기하고 그냥 물만 들이키다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걸까요? 뭐랄까요, 전 시댁에 조금 따뜻함, 희망 내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으시다며 아들에게 들어 제 가정사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저를 돌봐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나 뭉클해져서 눈물마저 나올 지경이었죠. 예, 나는 네가 그저 좋은 환경에서 온실 속 꽃처럼 자라왔을 줄로만 알았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단다. 앞으로 내가 네 엄마 해줄 테니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끄럽고 그런 과거라.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원래 똑같이 애 낳은 부모라 해도 애는 뒷전이고 자기만 더 챙기는 부모들도 있는 거야. 사부인이 그렇단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소연아, 오늘 우리 엄마와 딸 된 기념으로 데이트나 가자. 백화점 가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유, 난 딸이 그냥 2명이나 되네. 복도 많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 지하상가에 데려가 초밥을 사주셨는데 평소 회에 들어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날만큼은 아무 말 없이 넘길 만큼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옆에 시장에 가서 조금 나이대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옷 몇 벌도 제 가방에 넣어주셨는데요. 전 왠지 모르게 이런 게 친정 엄마의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시네. 앞으로 나도 어머님께 더욱 잘해야겠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나한테도 어쩌면 기회가 찾아온 걸지도 몰라. 남편도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에 더 가깝고 시어머니라면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그 시집살이에 대한 얘기는 내내 마음에 남았어요. 사실 말이다. 이건 우리 아들 딸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내가 젊었을 적 시어머니한테 꽤나 구박을 많이 당했어. 참, 그 시절은 시어머니를 정말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셔야 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나를 막대하는데도 그저 네네 하면서 순종하기 바빴단다. 그때부턴가 눈물이 많아지고 밤만 되면 괜히 울적해지는 거야.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네 시아버지가 처음엔 내가 치매인 줄 알았다고 그런다.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렇게 너를 만나니 참 동변상련 같고 마음이 애틋하고 그렇다. 정말 어머니 말 맞다나 우리의 처지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더 정이 갔어요. 신우이 역시 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가까워지니 반갑게 생각하더라고요. 혹시나 질투라도 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정겹게 대해 다행이었습니다. 아가씨, 사실 전 저번에 아가씨만 두고 어머님이랑 같이 백화점 갔다가 와서 조금 그랬는데 기분 나쁘지 않았죠? 새언니, 우리 오빠도 그렇지만 우리 엄마 되게 다루기 힘든 사람인데 엄마가 언니한테 의지 많이 하나 봐요. 엄마가 전화로도 언니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누가 딸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요? 난 그냥 도리만 하는 건데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셔서요. 언니가 잘하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저 대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사실 신우이는 자기 주관이나 고집이 좀 강한 편이었어요. 외국에서 미술 쪽으로 유학 생활을 하다 왔다고 했는데요. 사실 시댁은 유학까지 보내줄 수는 없었던 형편이었지만 신우이가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텐 괜찮지만 가끔씩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나 자기 오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라고요. 오빠 주제에 부잣집 새언니라니 웬 말이야? 참, 오빠 팔자가 이렇게 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아무튼 뭐 오빠도 대학 잘 나왔겠다. 회사 월급도 나쁘지 않겠다. 새언니 뒷바라지도 있겠다. 앞으로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겠네. 난 오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 걱정했는데. 신우이가 가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전 이 어투가 무척이나 저희 친정 오빠를 닮아 있었습니다. 불쾌했어요. 오만하고 사람 아래로 보고 그런 어투 있잖아요. 제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 한마디 하고 싶었고요. 근데 저에게 한 것도 아니니 그럴 수도 없었죠. 다행히 이를 중재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새언니도 있는데 말 조심하라며 어른답게 꾸중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가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며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잠시 뒤이어 발생한 사고 같은 일에 저는 제가 대처를 잘못한 걸까 곱씹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과연 괜찮은지 묻고 싶은데요. 사건의 발단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백화점 쇼핑 얘기를 서두로 얘기를 이어나가시다가 불현듯 동남아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모녀의 정을 다지기엔 짧았던 것 같아서 말이야. 거기 동남아 황제관광이라고 패키지가 있더라고. 나는 노인네라 낮에 땀 뻘뻘 흘리며 나돌아다니는 건 못하겠으니까 그냥 호텔 이런 데 하나 잡아서 푹 쉬었다 오는 게 어떨까 싶어. 글쎄 네 시아버지도 내가 그 얘기 꺼내니까 그리 좋아하시는 거 있지? 아, 그래요, 어머님? 근데 제가 사실 지금은 못 가고 아이들 방학 기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곧 방학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랑 놀러 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몰라. 그 정인에 있지? 내가 말했던 미용실 하는 아줌마. 그 집이 딸만 넷이잖아. 딸 부잣집이라 참 부러웠는데 이젠 부럽지가 않다.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이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고 먹기 바쁜데 며느리가 날 이리 챙겨주네. 며느리가 최고다. 일단 어머님과의 여행은 좋았습니다.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졌어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몸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사실 시어머니에겐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당시 임신 중이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생긴 아이였는데 임신 초기라 혹시라도 유산이 될까봐 안정되면 말씀을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여행 얘기를 꺼내시니까 솔직히 대답은 아니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는데 일단은 남편과 상의를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의 남편은 동남아라는 말에 대찬성이라며 거기 마사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느니 망고 빙수를 잔뜩 먹고 오자느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기 여보, 우리 아기 방학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임신 초기엔 뭐든 조심해야 한다잖아. 그런가? 그럼 좀 시기를 늦춰서 가면 되지. 어쨌든 내가 엄마랑 이 문제는 상의해 볼게. 상의? 그래, 그럼 알겠어. 남편은 들뜨고 상기된 얼굴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동남아 여행을 더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전 입덧이 너무 심해 도저히 여행을 컨디션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의사를 전달했죠. 너무나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그거 참 경사구나. 우리 딸이 임신이라니. 처음엔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대대적인 축하를 해주셨죠. 거의 이웃집에 떡이라도 돌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근데 이어서 제가 여행은 못 갈 것 같다 하자 금세 시무룩해지시더라고요. 굳이 그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럼 여행은 못 간다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임신했다는 애를 끌고 어딜 가겠니? 그럼 나중에 태교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꾸나. 그때는 내가 꼭 같이 가서 엄마 노릇 다 해주마. 네? 태교 여행을 같이요? 왜 싫으니? 당연히 가야지. 우리 사랑스러운 딸과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인데 말이야. 엄마, 태교 여행까지 따라가려고요? 그거는 좀...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제가 이때 뜨악했던 건 태교 여행을 시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게 조금 상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간다는 얘긴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가면 어찌됐든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적어도 며느리로서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생각나기 마련인데 어머님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절 대신해서 그건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잔뜩 서운해 하시더니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장문의 문자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너에게 정말 실망이고 속상하구나.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려 했거늘 너한테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니? 그래, 성 긋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다 늙은 시애미가 동남아에서 한번 좀 편히 쉬어보고 싶다는데 그게 소원이라는데 넌 그것도 못 들어주냐? 응? 이제 네 시아버지도 늙었고 이번 아니면 어디 못 간다. 나도 마찬가지고 참 서럽다 서러워. 그 후 저를 불러다가 눈물을 펑펑 터뜨리시고 바닥을 치며 대굴대굴 구르시는데 전 입만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야말로 실망스러웠어요. 철이 없으시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너무 가고 싶으니 그닥 동남아에 관심도 없으신 시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으로도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결국 태교 여행을 따라가셨고 아주 즐겁게 즐기다 오셨어요. 세상에 특급 호텔에서 룸서비스를 시키며 수영장에서 물개처럼 수영을 하시는데 전 허탈한 마음에 그저 웃고만 있었네요. 그때까진 그래도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내가 딸 같은 마음으로 여행 보내드린다 생각하자고 여기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저를 경악하게 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비용 문제였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비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거든요. 사실 시부모님 측에서 먼저 제의를 했으니까 제가 대부분을 부담하더라도 조금은 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호텔부터 음식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에게 맞췄음에도 지갑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또다시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는데 시어머니는 장단을 맞추시며 허허실실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주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시네. 이런 여행 언제 또 와보겠어요? 엄마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아까 면세점에서 소연이가 명품 지갑 사줘. 거기다가 엄마 무슨 기념품 챙겨야 한다고 선물을 무슨 코끼리만큼 들고 가잖아.
그래, 그래. 나도 고마운 거야. 당연히 알지. 아, 근데 우리 딸이 해주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받을 거 없지 뭐. 안 그래? 딸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딸 고마워. 다음에도 부탁한다. 저를 딸이라고 지칭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됐어요. 이때 저도 시어머니의 몇 가지 발언들을 꽤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친정 관련한 발언들로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대강 들은 얘기로 몇 가지를 유추해 보셨는지, 저희 언니와 오빠가 뭐하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아파트 평수는 몇 평대인지 그런 걸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동생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제 기분이 확 상해버린 겁니다. 동생은 홍대에서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전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아유, 미용실?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봐봐. 아, 이거야? 아이고, 쬐끄만하네. 아니, 이래서 언제 집 사고 결혼을 한대니? 아니, 니네 부자 친정에서는 이런 거 하나 안 보태줬대? 참, 사돈 유혹하면 안 되는데 너무하긴 하네. 딸이 거의 상그지꼴로 이러고 사는데, 아이고. 네? 어머님, 제 동생 나름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예요. 가게 평수 크지 않아서 그렇지 단골 손님도 아주 많고 암암리에 꽤 알려져 있는 가게예요. 아이고, 그깟 손님 머리 만지는 게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디자이너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니? 예, 너도 머리를 한번 굴려봐라. 이건 니네 친정 부모님이 한참 잘못해도 잘못한 거야. 너야 뭐 정신 차리고 교사라도 됐다지만 얘는 이 시궁창에서 너무 불쌍하지 않니? 아유, 나는 뭐 직업에 편견, 차별 같은 거 있는 사람 아닌데 너무 사는 꼴이 안 됐다, 안 됐네. 동생은 사실 제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친정에서 구박받고 자라 제대로 자기 의견 한번 어필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밖으로 돌면서 사고치고 다니며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힘들어했죠. 전 그 누구보다 동생의 아픔을, 고통을,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저 저처럼 가슴이 다친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는 유일하게 연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동생이 대견해요. 자랑스럽고요. 저처럼 힘들게 자랐지만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동생 관련된 말씀은 조금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자 시어머니도 더 말을 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굴로 이제 그만 일어나 호텔로 들어가 봐야겠다며 돌아서시는데 누가 봐도 삐진 티가 역력했죠. 저나 어머니나 서로 감정이 상하긴 마찬가지였으니 저도 구태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사건이 터졌죠. 제가 앞서 참다 못해 한마디를 하게 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사이는 지중해 태평양 마냥 완전히 벌어지고 말았어요. 때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이제 퇴실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여기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꼭 거길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 늦어요. 일단 지금 얼른 출발해야 돼요. 아니, 내가 언제 여길 또 온다고. 거기 딱 한 군데만 들렸다 가자. 아, 비행기표야 좀 늦지막히 끊으면 되지. 뭘 서두를 필요가 있니?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셰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인시타인지 무엇인지 거기에도 나온다고. 네?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이러심 곤란해요. 아유 참, 야, 너 돈 냈다고 유세 부리냐? 아, 그럼 나만 먹고 갈 테니까 니들은 먼저 한국 가라. 내가 내 돈 내고 비행기표 끊어서 갈 수 있어. 누굴 그지로 하나. 참나, 딸처럼 대해줬더니 네가 내 딸보다 더하다. 내 딸도 징그럽게 돈돈거리는데 아주 그냥 똑같네. 그러면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화살이 저에게 바뀌어지는데 황당했습니다. 돈으로 유세를 부리다니요. 그런 적이라도 있어야 억울하지 않겠네요. 남편도 시어머니를 같이 말렸는데
그야말로 황소고집이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꿋꿋이 그걸 먹고 가야겠다면서 그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흰 갈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결국 제가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는데 여기서 화가 나야 할 사람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벼락같이 옆에 있던 과일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망고였는데 그 딱딱한 망고를 그대로 몇 개를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지자 그제야 씩씩거리면서 온갖 험한 욕설을 내뱉더군요. 정말 상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 중인 거 모르세요?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에이씨, 내가 좀 먹으면 먹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뭔데? 네가 내 시어머니야? 네가 내 시어머니냐고. 아주 더럽게 부려먹으려고 하네. 어머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엄마 왜 이래 정말 좀 진정해.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아버지 좀 말려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안티가 한 명 더 있었으니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혀만 찔찔 차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관광객들의 핸드폰 화면에 제가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참 답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겨우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전 한동안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줄곧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저를 불러서 그날의 사건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데 그 내막이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있잖아. 그날 엄마가 그런 거 사실 나 때문인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저기 엄마한테 우리 동남아 여행 가는 경비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럼 자기 보고 돈 내라는 소리냐고. 그거 당신 생각이냐고 하면서. 엄마는 당신이 돈으로 눈치 줬다고 생각한 것 같아. 100번 양보해서 돈으로 눈치 줬다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치만 그렇다고 임신한 며느리의 몸을 때린 것이 말이나 되나요? 용서가 되나요? 전 남편의 그 말에 혀를 내두르며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여기서 더 참아봤자 저만 호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도 내심 미안해한다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기색을 내비쳤지만 전 시어머니와는 출산 전까지 절대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한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면서 갱년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감정 기복 심한 정도가 아니지 그건. 당신 어머니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해.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에게 과일 던지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것도 자기한테 눈치 줬다고 사실도 아닌 걸 혼자 착각해서. 그래 알겠어. 아니 근데 당신도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괜히 그러다 아이도 잘못될 수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남편이 못마땅해 하며 혼자 궁시렁거렸는데 그때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요.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니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열받는 건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요. 언니도 이쯤에선 좀 받아주고 해줘요. 나도 우리 엄마 히스테리 심한 사람이라 언니 심정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보겠다고 하는 말은 그렇죠?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난 그 말도 기가 막히네. 무례하지 않나요? 아가씨야말로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세요. 이건 아가씨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 끊을 테니까 다신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평소에 사근거렸던 시누이가 이런 캐릭터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언니 하며 자기가 뭐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의 고자질을 듣고 와선 곧바로 전화해서 이게 저에게 할 말인가요? 전 그 전화를 받고 더더욱이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아님 혹은 그 후로도 시어머니라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우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싹 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요즘 한의원에 가야 하는데 가줄 사람이 없다며 저보고 데려가 달라 하는 카톡을 보냈었고요. 그런데 출산 후에 아기를 낳고 나서는 이때 제 감정이 좀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얼굴 한번 비추시곤 안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식구들 다 그런 식이었죠. 동생만 제외하고요. 동생이 저에게 와서 언니 역할을 해주려 하는데 새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간 저도 모르게 마음고생이 많았나 봐요. 언니 많이 힘들었지. 나 우리 언니 힘들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언니가 지금껏 나 돌봐주고 했던 거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언니 책임지고 언니 애기 키우는 것도 도와주고 싶어. 우리 막내가 다 컸네. 벌써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언닌 괜찮아. 그런 말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동생은 육아용품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선물을 해줬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자신이 대신 내주고 싶다고 해서 동생이 내게 했는데 말이죠. 받은 게 많은 저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사실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동생이 한참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사였어요. 저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셨죠. 스승의 날을 찾아간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동생 얘기가 나왔는데 동생을 만나보시겠다 하더라고요. 동생의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라 선생님과 동생의 만남이 그땐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선생님은 아주 어른스럽게 동생에게 조언을 해주셨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그 후로 좀 바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진정되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영혼들을 다독이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교직이란 자리, 이것들에 매료되어 저는 곧바로 대학부터 다시 준비해서 교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동생이 다행히 직장도 쉬고 저와 함께 아이를 케어해 주기로 했으니 자주 들렸는데 덕분에 참 편했어요. 근데 엄마가 된 기쁨에 보람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리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텅텅 두드리더니 큰 목소리로 아기 좀 보여달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과 같이 있을 때였는데 동생은 어이가 없는 얼굴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결국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집인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와선 아기 얼굴을 슬쩍 보더라고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연락하고 오시죠. 전 이미 태교 여행에서 단단히 마음 상한 바가 있었고 시어머니를 아직 마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훔치시더니 그러시더군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예민할 때가 있잖니. 우울증이 깊어서 그래. 그땐 이 시애미가 미쳤다 생각하자. 사돈처녀 와 있는 걸 봐선 몸이 아직 편치 않은가 보네. 내가 네 엄마 해준다고 했지 않았니? 그날 일은 잊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꾸나. 옆에서 동생이 제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언니 하고 불렀어요. 동생은 시어머니의 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근데 전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시고 굽히시니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워낙에 시어머니와의 화해를 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생을 안심시켜 보낸 뒤 가급적 똑부러지게 말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일 사과해 주셔서 일단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일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 얼굴 보고 할 자신이 없네요, 아직은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알겠다.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마. 시어머니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지나고 나니 저도 조금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선물 세례를 했습니다. 김장을 했다며 남편 손에 김치와 직접 삶은 수육을 들려보내시기도 하고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했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채나 멸치볶음 종류로요.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사과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다시 다져야겠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가서 혼자 잠에 들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버리지 못한 분리수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분리수거만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분리수거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흰색 외제차 하나가 제 앞으로 위협스럽게 돌진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엎어져 손에 있는 것들을 죄다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각각 내린 두 사람이 눈에 보였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더라고요. 예, 너 정말 이상한 애다. 아니, 네 친정 가족에겐 그렇게나 좋은 걸 안겨주고 우리 딸 생일엔 겨우 뭐 이깟 기프티콘? 스파 이용권인지 뭔지 이거 딱 봐도 할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주고 구매한 것 같은데 너 이거 나 때문에 이러지? 진짜 사람이 좀스러워도 정도가 있지. 막말로 내가 얘 유산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네 과거 불쌍해서 내가 친히 발걸음해서 파리바리 챙겨줬더니 우리 귀한 딸에게 입값 꺼내주고 자빠져 있어. 야, 내가 했던 사과는 취소하마. 취소야 취소. 알아들었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가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지금 설마 내가 선물로 줬던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난리를 떠시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저거 할인 구매한 거죠? 나 쪽팔려서 그럼 저 스파 못 다녀요. 이용권 중고 마켓에 팔아버릴 거라고요. 초등학교 선생 월급 얼마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좀 구질구질하죠. 진짜 미쳤어요? 사과를 취소라고 다시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쿵짝 마치는 시누이, 그에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선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편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마마보이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제 남편이 이런 쪽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뚜렷하게 느끼지 못한 것을 너무나 여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 우리 엄마 성격 파탄자다. 뭐 이 말이야?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 불효자 되기 싫어. 그리고 당신도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굴었어야지. 그게 싫음 받아주는 척이라도 하면 되지. 당신 어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내가 이런 여자랑 결혼한 건지 미처 몰랐다. 나 당분간 찜질방에서 잘 거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나 아들이나 저를 위협하는 수단이 비슷하더라고요.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더 쏘아붙이지 못한 게 한이었네요. 이보세요. 당신 어머니 자가용으로 나 치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이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 사과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했단 말이야? 내 감정도 중요해. 내가 피해자라고.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않고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목청 높여 소리를 지른 건 아마 결혼 생활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찜질방도 가지 않았죠. 남편의 SNS 사진들을 보니까 시댁에서 편하게 자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며 게임하고 놀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 최고, 엄마가 해준 총각김치 너무 맛있다. 이런 글들을 올리면서요. 남편에게는 사실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습관이 있긴 했는데요. 바로 SNS 중독이라는 점이었답니다. 한번 보면 빠질 듯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꼭 글을 올려댔어요. 어디 음식점을 가도 사진을 찍고 먹어야 했고 찍기 전에 먹으면 그걸로 은근히 저를 눈치 주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관심이 미치도록 고픈 사람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편의 그간 SNS를 뒤져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와 연애할 적 사진들이 싸그리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홧김에 지운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 또한 시어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거였겠죠. 모전자전이라고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이런 모습에 전 단단히 실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생은 이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언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형부 갑자기 사진 지운 거 홧김이라고 쳐도 언니한테 이 정도로까지 막대하진 않았잖아. 자기 엄마 편들면서 왜 갑자기 날뛰는 건데? 그건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해했을 법했는데 놓친 거였죠. 그 말에 곰곰이 남편의 최근 행동을 떠올려보게 됐어요. 출산할 즈음 출산 후 두 시기 모두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적었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업무이긴 했지만 요즘 유독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곧바로 아닐 거야 하며 고개를 젓게 되더군요. 하지만 동생은 계속해서 이상하다며 밀어붙여봐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설마 뭐 흥신소 이런 거라도 이용하자고? 아우야, 괜히 그러다가 이상한 거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묻고 갈래. 무슨 바람이야. 누가 그 인간을 좋아한다고. SNS 중독자의 머리털도 빠져가는 유부남을. 회사에 이 유부남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니, 회사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숫자가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대. 뭐? 그 정도로 많다고. 언니 무서우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행동력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무언가 촉이 왔다고 말하는 의미심장한 얼굴이 기묘했죠. 다음 날부터 동생은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언가 바쁜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에 와 있자 그게 또 나름대로 좋긴 했던 건지 며칠 연락이 없다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면 어떤 말들이 폭풍처럼 올지 예상되는 바였기에 경비실에 연락을 하거나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죠. 동생은 진지한 목소리로 메일로 무언가를 보냈으니 확인부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정말이야? 언제부터 이런 건데? 언니 충격받지 마. 내가 그 상간녀까지 만나고 오는 길인데 언니 임신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이 새끼 두 집 살림 했었대. 심지어 그 상간녀 10살인가 연상인데 돈이 많은가 봐. 둘이 골프 여행 가고 별짓 다 했더라고. 출장이 아니라 여행이었어, 언니.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설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뒤이어 다른 소식 하나도 더 듣게 됐어요. 동생이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유리할 변호사까지 알아봐 놨다며 이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마가 언니한테 나름 미안한 게 많았나 봐. 나도 엄마한테 이 일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하도 언니 소식을 물어오길래 허락받지 않아서 미안해. 근데 엄마가 지금 아주 난리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는 로펌 변호사 이미 고용해 놨대. 언니는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저에게 그간 무심하고 연락 한 통 제대로 없던 친정 엄마였건만 또 혈육인지라 버릴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제와 미안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딱히 도움받고 싶진 않았지만 전 이때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워낙 컸기에 알았다고 대답하게 됐어요.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게 됐죠. 여지없이 시어머니의 방문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피해야 하나 싶더군요. 아무리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란 똥 정도는 기꺼이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 내쫓은 거로 화내시려고 하셨어요?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너한테 할 말 있어 온 거라니까 화내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마치 저와 처음 인사했을 적처럼요. 내가 말이다.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네 시누이 시집 가는 거 혹시 들었니? 준영이한테 말이야. 너희가 싸운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 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우리 준이 시집 가는 집안이 세상에 강남에 아파트 몇 개는 가지고 있는 부자 집안인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좀 부족하잖니. 혹시 네가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말이야.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신우의 결혼 자금을 부탁하러 오신 거네요. 그래, 나도 부잣집 사돈 덕 좀 봐야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 내가 너 덕 본 게 뭐 있니? 내가 반찬도 해서 갖다 날라주고 가끔씩 집안일도 해주고 얼마나 뼈 삭게 일했는데 그 값 준다 치고 좀 이참에 받자. 아니 너도 그 정도 돈이면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참고로 안 주면 내 아들과 이혼이다. 어머니가 언제 저희 집 집안일을 하셨나요? 시키시면 몰라도요. 그리고 사돈덕이요? 어머니가 왜 저희 친정덕을 보셔야 하죠? 잘 됐네요. 어차피 소송 준비 중이었거든요. 이참에 싹 다 정리하죠. 소송? 이혼?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은 아무 말도 없던데. 전 그 길로 완전히 어벙해진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리고 빌러온 남편 역시 똑같이 대했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직접 시어머니 집으로 가서 어떻게 내 귀한 딸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며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우이가 결혼할 집안이 하필 친정엄마 인맥 안내에 있는 분이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다네요. 그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엄마의 이 말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발휘해 결혼은 파토가 났고요. 그렇게 시댁은 초토화가 됐네요. 저는 사실 엄마의 도움이 어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몸이 많이 아프신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잘한 것, 가장 잘못한 것을 떠올려 보니 후자가 저와 여동생을 그리 매몰차게 대한 것, 그게 가장 후회스러웠다고 하더군요. 전 요즘 친정엄마와 아주 조금씩 사이를 회복하고 있어요. 평범한 모녀 관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떠나시는 길 배웅은 잘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사연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드렸길 바랍니다.